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식 국어학원 상동, 청라 그리고 송도 분원의 중등 정규 과정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총괄하고 있는 장민혜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학원에서 이제 여러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제 중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오늘입니다. 예비 중일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설명회 자리인데요.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머님들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제가 오늘 열심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진행할 내용의 목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중등 교육과정의 변화 그리고 평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어머님들 중에서 이번에 중학교 처음 보내보신 어머님 계실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상당히 많으시네요. 그래서 중등 교육과정이 기존에 이제 자녀가 있으셨던 어머님들도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아이를 중학교에 보내신 어머님들께서는 중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내년부터죠. 2025부터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교육과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중등부터 고등까지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 제가 어머님들께 항상 예비종일 관련해서 질의응답 시간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지금 국어를 시작해야 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예비종일 국어를 지금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비 중1 과정부터 해서 우리 아이들이 중3 1학기 과정까지 예비고일 과정까지 어떠한 단계로 학습을 받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신 대비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학년에 내신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신 대비가 1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내신 대비를 준비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특별 프로그램과 학습 관리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하고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학습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진행하려면 굉장히 좀 길겠죠, 어머님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간은 50분에서 60분 정도예요. 그래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50분에서 60분 동안 1교시 수업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이 시간이 힘들지 않고 즐거우시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대한 좀 능동적으로 들으시고 또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메모를 하시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중학교에서 달라지는 점을 평가 방식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내년도 2025부터 중학교에서 달라지는 것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은 이제 자유학년제였습니다. 자유학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동안은 사실은 시험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는 이유가 있었겠죠. 시험을 보지 않는 이유는 그 1년의 과정 동안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또 진로를 찾는 과정을 1년 동안 주기 위해서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코로나도 있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1년 동안 시험을 보지 않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던 것이 바로 학력 저하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5년 전의 학생과 지금 작년의 학생들의 학력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느껴져요. 점점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제 1학년 때도 지필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물론 아이들의 성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1학년 때는 수행평가가 100%였는데 이제 지필고사와 수행평가가 동시에 2학기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1학기까지는 시험이 없고 2학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 진로를 명확하게 설정해 놓은 아이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1학년 1학기, 2학기 동안 아이들이 진로 체험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진로와 관련된 체험을 언제로 바꿨냐면 3학년 2학기로 바꿨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3학년 2학기 때 지필고사는 없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3학년 2학기 동안 하게 될 내용이 바로 이 진로 체험 활동입니다.
그러면 이 진로 체험 활동이라는 걸 왜 해야 할까? 이것은 고교 학점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핵심은 아이들이 대입을 하기 전에, 대학교를 가기 전에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 진로와 맞는 학습 활동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설계해서 학습하는 선택 과목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고교 학점제의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미 진로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나는 대학을 여기를 갈 건데 내가 생기부에 채워야 될 내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학교는 이공계 쪽으로 갈 건데 고등학교 내내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전혀 하지 않는다거나 그와 관련된 선택학습을 하지 않게 되면은 대학에서는 이 학생을 뽑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이들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방향성은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활동을 3학년 2학기 때 하게 돼요. 그러면 3학년 2학기 때 아이들이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바로 진로 탐구 보고서라는 것을 아이들이 작성하는 연습을 이때부터 하게 됩니다. 사실 진로 탐구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들 고등학교 갔을 때 무조건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게 될 거고 그 부분으로 대학에서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을 3학년 2학기 때 하게 되는데 사실 중학교에서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을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학교 선생님도 굉장히 바쁘세요. 선생님도 연수받고 있으시고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중3이 됐을 때는 이제 안정적으로 시행될 것을 예측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스포츠클럽 이 관련된 부분은 창의체험 활동이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3개 영역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 기존의 스포츠 활동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중학교에 갔을 때 또는 고등학교에 갔을 때 내신 성적은 어떠한 식으로 산출되는지를 한번 제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등과 고등의 내신 산출법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로 이렇게 성적이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A부터 2등급까지 표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에서 A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학생 수에서 30에서 40%, 많게는 50%까지가 A등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A등급은 90점에서 100점까지예요. 그래서 내신에서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를 합산한 성적이 이제 등급으로 매겨지게 되는데 그게 90점이든 또는 100점이든 동일하게 A등급으로 표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도 학부모님도 오해하실 수 있고 착각하실 수 있는 게 중학교 때 A등급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고등학교에 가서도 1등급을 받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세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갔을 때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항의하신 부분이 우리 아이는 A등급을 받았는데 왜 고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등급이 나오냐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신 산출법이 고등과 중등이 다른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등급이 30에서 40%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교생이 200명인 경우에는 약 80명 정도가 A등급을 받게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2022 개정 등급이 아마 뉴스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5등급제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5등급제를 기준으로 본다면 기존의 30~40%가 A등급이었다면 이제 1등급은 10%가 되는 겁니다. 3명 중에 1명이 A등급이었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10명 중에 1명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그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되면서 내신 등급제가 완화되었다라는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좋아하시지만 사실은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특히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그 상위권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인원이 그만큼 늘리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등급제가 9등급제였을 때는 1등급이 4%였습니다. 그러면 2등급이 7%면 합산하면 11%가 2등급이 되는 거죠. 2등급부터 서울 상위권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1등급이 10%로 등급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10% 이내에 들지 못하면 서울권 대학에 가기 어렵다라고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리해보면은 우리 아이가 A등급을 받았다라고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A등급이 점수가 사실은 몇 점으로 A등급이었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97점에서 100점이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계속해서 100점으로 A등급이었다. 그러면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97점, 98점, 100점까지는 안정적으로 1등급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0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2등급이 될지 3등급이 될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학교마다 어느 정도 이제 내신이 다르니까 4등급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부천 지역에서 중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를 저희 가까운 학교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석천중학교, 상일중학교는 동일하게 지필이 한 학기에 한 번만 진행을 합니다. 기말고사 한 번만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1학년 아이들도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1학년 아이들과 2학년 아이들의 지필과 수행평가의 비중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1학년은 지필이 45%, 수행이 55%였고요. 2학년의 경우에는 지필과 수행이 동일하게 각각 50%였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한 학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를 들면 2학년은 총 4번에 걸쳐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는데 4번에 걸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글쓰기 한 번도 차시가 매 주차별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의 1년 내내 수행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2학년을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점은 바로 논술형입니다. 2학년의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로만 출제를 했었는데 1학년의 경우에는 논술형 문제가 추가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부천 지역에서 석천중뿐만 아니라 계남중, 중흥중도 모두 다 이번 1학년 시험의 경우엔 논술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교육과정에 우리 아이들이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렇게 시험의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진산중을 살펴보면 인천 지역의 대표 학교인데요. 진산중, 삼산중, 부산중, 상곡남중 모두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필과 수행평가가 각각 60%, 40%였고요. 1, 2학년의 수행평가의 내용이 동일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아직까지는 논술형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내년도부터는 논술형이 출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사실 중학교 대신을 100점 맞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고등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어떤 성적을 받을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평가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면 지필과 수행평가로 내신 성적 등급이 나온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일단 인근 지역에서 상일고와 중흥고를 보면은 모든 고등학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각각 지필과 수행평가의 비중은 50% 또는 60%, 40%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지필보다는 수행평가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서울의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필이 없이 수행평가 100으로만 성적이 나오는 학교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상일고의 경우에도 수행평가가 총 4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코로나 기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미리 어떤 내용으로 수행평가를 할 거다라는 주제와 평가 항목들을 학교에서 다 미리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행평가를 준비할 수 있었고 밤 11시에 선생님한테 수행평가 봐달라고 카톡을 보내요. 어쩌겠습니까? 다 해줘야죠. 새벽까지. 그래서 그렇게 수행평가에 대한 첨삭이 미리 좀 대비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행평가가 학교 과정 중심 평가로 바뀌면서 어떤 것을 수행평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공지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수행평가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중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아이들이 입시에 직접적으로 성적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수행평가를 대충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아이들이 그 습관 그대로 고등학교 갔을 때는 이제 내신 성적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고등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열심히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고와 하늘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자사 특목고입니다. 인천국제고의 경우에는 좀 두드러지는 점이 일단은 2차 지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시험을 한 번만 보는데 그러면 60%의 성적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수행평가인데요. 수행평가를 보니까 주제탐구 프로젝트 탐구협력, 주제탐구 프로젝트 심화 에세이 이렇게 어떤 수행평가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게 말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아이들 각자가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팀별로 또는 개별적으로 탐구학습을 하고 이것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에세이까지 작성하는 모든 과정을 평가 항목에 넣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고의 경우에도 고전문학 탐구, 고전문법 탐구라고 해서 일반 고하고는 조금 다르게 아이들 스스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영역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까지 했던 내용들에서 평가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필과 수행평가의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지필고사 같은 경우가 예전에 중학교 시험에는 아이들에게 뭐 1, 2, 3, 4 단원까지 나와 하고 교과서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석천중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중흥중, 대남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에서 출제하는 내용이 전체 시험 범위 안에서 20% 정도밖에 안 됐고요. 나머지 80%를 다 외부 지문에서 출제를 하셨어요. 교과서 내에서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더라도 선지에서는 아이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외부 작품의 출제 비중이 높아질까요? 결국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지필고사가 교과서 외적인 작품들, 외부 지문들의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부터 사실 욕심 있는 학교들은 외부 지문 출제 비중을 늘리면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수행평가 관리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들 진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습이 사전에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목 자사고를 지금부터 생각하시는 학부모님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중학교 생기부 관리도 중요합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가 중요하지 않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특목 자사고를 미리 준비하는 경우라면 생기부 관리 중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1 공통국어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이제 문, 이과가 통합됩니다. 문과, 이과 따로 나눠지지 않아요. 기존에 문과를 선택한 친구들은 과학탐구를 적게 해도 그리고 또 이과를 선택한 친구는 사회탐구를 적게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 이과가 통합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공통국어 또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모의고사 기반 튼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관련된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가면은 3월부터 바로 모의고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모의고사에 맞는 학습법이 따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개정교육 과정에서 주목할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국어 강사이기 때문에 국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교육 과정의 주요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평가율이 높아진다라는 의미이고요. 수행평가가 그 과목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이과가 통합되기 때문에 과목 간 연계율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과 융합형 평가인데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국어와 수학관 또는 국어와 사회관, 교과 융합형 평가가 많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과 내에서도 연계가 강화가 됐어요. 이거는 바뀐 교과서 목차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논술형 평가입니다. 선논술형 평가가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객관식으로만 출제하는 그런 어떤 선다형 문제가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측정하지 못한다라는 한계 때문이고요. 이런 선논술형 평가는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이제 지필고사에서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선논수령 평가에서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개념이나 또는 원리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요. 논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조직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어머님들 그 초등학교 때 논술학원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논술학원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사고력을 키우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토론하는 이러한 활동들은 아이들이 책에 대한 어떤 이해력을 높이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쓸 때도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에 대해서 책을 읽었을 때 내가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써요. 제가 봤을 때 저학년의 아이들에게 그런 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진짜로 입시와 관련된 이제 글쓰기라던가 읽기 활동을 할 때는 정확하게 조건에 맞는 쓰기, 정확하게 조건에 맞는 읽기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이 주관적인 감상이 아니라 실제로 읽어내야 하는 것과 쓰는 것에 대한 구분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존의 교과서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아이들은 이 교과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마 이제 학교는 어느 학교를 갈지는 어머니들 예측은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학교에서 어떤 교과서 출판사를 선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교과서 출판사에서
교과서 개정교육과정 검정을 통과한 출판사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출판사들도 있어서 이제 교과서를 집필한 교수님들도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현재 1학년들이 쓰는 교과서 출판서와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중학교가 갔을 때 쓰는 출판사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중1 교과서 목차를 보면 출판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은 1단원에서는 시를 배워요. 그래서 시에서의 중요한 개념들과 표현법을 배웠고요. 2단원에서는 문법을 배웠습니다. 1학년 아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문법 중에 하나가 바로 품사인데요. 이 품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배우고 2, 3학년 때 배우지 않고 바로 고등학교에 가면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부터 품사가 나와요. 그런데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품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별도로 학습하지 않고 바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멘붕이 오는 경우가 많고 고등학교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애들 품사가 안 돼 있다. 그런데 아이들이 1학년 때 배운 품사를 계속해서 기억을 한다라는 게 사실 문법은 암기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교육과정 안에서 품사를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데 기존에만 하더라도 1학년 때 시험이 더더군다나 없었기 때문에 이 품사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품사가 1학기 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시험이 2학기 때 실시가 됐지만 1학기 단원 중에 품사만 따로 가져와서 시험 보는 학교도 그래서 많았습니다. 어쨌든 2단원 문법이고 3단원은 읽기와 쓰기인데요. 이 읽기와 쓰기라는 것은 고등학교에 갔을 때 독서 장문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4단원은 소설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영역별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교과서를 살펴보니까요. 이게 이번에 이제 새롭게 개정 교과서 목차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교과 간 융합이나 교과 내 융합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교육부 방침이 이 교과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은 문학만 다루는 경우가 없습니다. 문학 플러스 매체라고 되어 있죠. 매체 과목이 신설이 됐어요. 매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SNS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이런 블로그라던가 매체를 통해서 누군가와 소통하고 교류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우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에서도 매체라는 항목이 새롭게 신설이 되면서 매체 소통하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출판사에 들어가 있는데 매체 소통하기가 문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를 통해서 정서를 이해하고 내용을 이해하면서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자기 정서를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운다라는 거죠. 그렇게 문학과 매체가 같이 융합이 되어 있다거나 또는 문학과 듣기 말하기가 융합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떠한 사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그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소설뿐만 아니라 대부분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갈등에 대해서 배우는데 두 번째 소주제를 보니까 문제 해결 토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소설에서 배웠던 갈등 해결과 관련 지어서 문제 해결 토의라는 항목이 같이 연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문학뿐만 아니라 문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과 내 연계 활동이 점차 증가할 것이고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결국 수행평가는 이 교과 단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수행평가를 하게 될 것인가는 바뀐 교과서의 목차를 통해서도 이미 짐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선원 수령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선원 수령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이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제공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연수를 받으실 때 앞으로 선원 수령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출제해야 되는지를 교육청에서 자료를 준 거죠. 자, 여기서 보니까 중등 국어에서 조건 제시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문에서 여러분들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포럼에 초대되었는데 조건에 맞게 작성하시오. 조건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5점짜리, 6점짜리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들이 채점할까요? 뭐 얘는 글씨를 잘 썼네? 내용 좋아. 이렇게 채점하지 않으시겠죠? 이 조건 3가지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키워드로 채점하실 겁니다. 역사 과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건 제시형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원 수령이라고 하는 것이 국어 과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학에서도, 영어에서도, 역사에서도, 과학에서도 모두 다 선원 수령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 선원 수령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결국 국어학원에서 배워야 합니다. 국어학원에서 배우는 선원 수령을 쓰는 방법은 결국 다른 교과목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부천이나 인천 지역에서는 선원 수령 문제에 대한 출제 비중이 높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두 학교를 모델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번 2학기 때 실시했던 중간고사에서 강남의 모 중학교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시를 줬고요. 이 시는 새싹이 나기까지인데 이 시에서 기역의 밑줄 부은 부분에서 보여지는 표현법과 이 시 전체를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 조건에 맞추어서 이 문장 조건에 맞추어서 써라라고 하는 것이 2학년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문장에서 쓰이는 표현법의 개념, 그리고 이 시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여기에서 요구하는 문장 구조로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마포의 한 중학교입니다. 이 중학교는 좀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건이 4가지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개정교육과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선언수령으로 평가하는 중학교가 부천에서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 문제가 25점짜리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를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75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문제 25점에 그러면 이거 틀렸다 그냥 25점 깎는 건 아닙니다. 25점에서 이렇게 조건을 여러 가지로 두어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 작품을 이해하고 문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이 조건 4가지를 어떻게 완성된 답안의 형태로 써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선언수령은 원래 우리 아이는 글을 좀 잘 썼어라고 자연스럽게 써지는 게 아닙니다. 이 조건에 맞는 글쓰기 연습과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원래 그 귀뚜라미라고 하는 원작 시에 대한 모방시 외부 작품이 되는 거죠. 모방시를 주면서 화자를 바꿔 새롭게 쓴 모방시인데 가와 보기를 비교해라. 원작과 모방시를 비교를 하면서 4가지 조건에 맞춰 써라. 첫 번째 조건은 화자 내가 누구인지를 쓰고, 그리고 가와 보기 속 화자가 처한 상황의 차이점을 쓰면서 화자가 있는 곳 이들이 내는 소를 소망하는 계절의 기준에서 문장으로 완성을 해라. 만약에 시에서 구절 혹은 단어를 찾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점수에 대한 부여가 없다. 그리고 3번째 조건은 가와 보기의 화자 바라는 바가 드러난 구절을 각각 하나씩 찾아 그대로 적어라. 그대로 적지 않을 경우에 점수 부여가 없다. 정말 까다로운 선생님이시죠? 마지막 조건 4번째는 4에서 3을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이 음절로 적어. 심지어 우리 1학년 아이들은 음절이 뭔지 어절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음절로 적어 화자가 달라질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완성할 것. 애들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는 알고 있는데 음절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자기도 모르게 길게 몇 어절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조건에 맞추어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평가 방식이 가장 달라지는 점이고요. 부천이나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선언수령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실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는 아마 이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의 문제를 푸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연 예비 중1부터 국어를 시작하는 거 너무 이르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한 제가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등 국어의 목표는 중등 내신 100점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입시에서 안정적으로 등급을 받기 위해서 시작하는 학습이고요. 두 번째는 입시 국어에서의 정확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은 결국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대치동에서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국어라고 하는 학습은 어느 날 갑자기 이 학습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야 국어감이라는 게 생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개정교육 과정에서 국어는 결국 모든 교과 학습의 본질적인 도구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국어 과목만 조건에 맞는 글쓰기가 아니겠죠. 모든 과목에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등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중등 교육과정의 목표인데요. 사실 이 중등 교육과정의 목표는 이미 2년 전부터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등교육과정을 완전하게 이수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중등교육과정 아이들 끝나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고등,
국어를 연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논술형,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학습 강화이고요. 세 번째는 아이들이 어떤 글을 읽는 데 있어서 그 글 하나만을 가지고 거기에만 몰입해서 사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융합적으로 스스로 주체적으로 읽기 연습이 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수행평가, 대비 역량 강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이 미리 예고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행평가가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더라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예비 중1부터 저희 아이들 예비 고1까지의 과정에서 단계적인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예비 중1은 독서와 글쓰기로 문해력의 기본 토대를 갖추는 시기이고요. 중학교 1학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중등에서 수능 국어에 탄탄한 뼈대를 세우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12월부터 2월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예비 중1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3월부터는 중1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중2부터는 이제 내신이나 또 수행평가 같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점검과 확인, 중학국어가 이 과정에서 마무리되고요. 예비 고1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등 과정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예비 중1과 중1 과정의 차이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중에 어머님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예비 중1 과정에서 저희가 시간을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은 독서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책 많이 읽어야 되긴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집에서 책 절대로 읽지 않죠. 제가 최근에 본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저희 이제 입시 소장님이 저희 아이들 그 고2 특목 준비를 하면서 생기부를 좀 여러 샘플들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또 예비 중1 때부터 가르쳤던 친구들이니까 저도 궁금해서 생기부를 다 열람을 좀 해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놀라운 사실이 그 친구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대입을 앞두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독서 활동을 써야 돼요. 자기가 가고 싶은 어떤 대학교 진로와 관련돼서 자기가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를 써야 되는데 그 아이가 쓴 책이 중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들이 책을 그만큼 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이미 그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책을 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제 그 진로 탐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독서 활동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 책이나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자기 진로와 관련된 독서 활동들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아이들 90분 동안 독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국어를 60분 동안 진행을 하면서 2주에 한 번 읽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의 시간 동안은 내용 확인, 배경 지식 확장, 토론과 글쓰기, 발표 등 단계적인 독서 활동을 하고요. 읽기와 쓰기의 기본기를 쌓는 비문학, 작품에 접근하는 방법부터 학습하는 문학 과정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어느 학원에서도 사실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예비 중1 과정에 제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작년에는 이제 중2, 중3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달라지는 학년이기 때문에 이 달라지는 학년의 교육과정 목표에 맞게끔 교재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부산 지역이라던가 대치나 압구정이라던가 다양한 학원들과 교류하면서 저희 교육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이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실효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 필요하다라고 고등 선생님이 가장 느끼지만 실제 중등에서는 하지 않는 학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학습 방식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학교 1학년 과정이 되면 이제 국어가 좀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독서 활동이 50분으로 줄어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문학, 문법, 문학 이렇게 한 달에 한 권 읽기로 바뀌게 됩니다. 네, 수업 내용을 보면 예비 중1 과정에서는 1교시에서는 독서 활동, 2교시는 발표, 토론, 글쓰기 그리고 어휘 테스트까지 진행하고 3교시에는 문학, 비문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12월에서 2월까지 보게 될 책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책 2권을 보게 되고요. 1월 달에는 고전 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볼 거고요. 2월 달에는 페인트와 아몬드라고 하는 책은 청소년 문학상 유명해서 아마 어머님들도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이미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새롭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자아와 성장의 관계입니다. 특히 진로탐구와 관련된 활동 보고서를 3학년 때부터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아와 성장에 대한 아이들의 고민이 1학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1 3월달부터는 시간표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1교시에 비문학 어휘 테스트, 그 다음에 문학, 이 3교시 교과 독서라고
동이라고 붙여 있는 게 독서 활동을 의미합니다. 최상 위반 좀 이름감은 있어요. 저희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1학년 과정을 잘 이수한 친구들 원래 평가를 본 다음에 그 등급으로 최상 위반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최상 위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교재로 특목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상 위반을 진행을 하면서 거의 2학년 때부터 고등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실제 원래 평가에서 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 위반에 남고자 하거나 어머니께서 따로 전화를 은밀하게 주셔서 우리 애가 이번에 성적은 안 나왔지만 그 반을 좀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그만큼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성적이 지금 조금 안 나온다 하더라도 아이가 이 반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신의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또 어머님들과 조율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3월부터 7월까지의 독서 목록입니다. 먼저 기억 전달자 문학이고요. 헌법 토론이라고 해서 10대를 위한 헌법 토론에서 아이들이 헌법에 대해서 법에 대한 기본을 같이 이야기하게 되고요. 경제 역사라고 해서 경제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철학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윤리 시간에 배우게 되는 사회 윤리 시간에 배우게 되는 내용을 좀 더 심화해서 어떠한 문제 쟁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는 책이고요. 마지막으로 뉴스 믿어도 될까라는 것은 매체라는 과목이 신설되면서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알차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책들만 아이들이 제대로 읽어도 중학교 3학년까지 필수 독서 리스트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예비 중일 독후 활동의 실제 교재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먼저 아이들이 수업이 시작하면은 독서 퀴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었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사실적인 이해를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경 지식을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배경 지식을 같이 읽고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와 확인, 내용 정리하기라고 해서 이제 책 전체에 대한 가장 키워드가 되는 부분들을 같이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토론하기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식량의 현재와 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재를 새롭게 만들면서 예전의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 책을 봤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세계에서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이슈 중에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생긴 식량 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위기라는 점, 세계가 하나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재식 국어학원에서 근무한 지 5년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13년 동안 일했던 학원이 있는데 아마 스카이에듀라는 학원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학원에서 그 논술 팀장을 1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인 논술을 제가 오래 해왔기 때문에 중학교 아이들이 실제 이제 대학 가기 전에 논술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을 녹여서 교재를 제작했다라는 것을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중학교 교육과정 이제 예비 중에서 중1까지 문학 파트입니다. 이 문학 파트 사실 이제 과정을 새롭게 정리를 하면서 이 과정만 하더라도 몇 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2월에서 2월까지 아이들이 12주 동안, 12주가 맞나요? 맞죠? 12주 동안 학습하는 내용들이 예를 들면 현대시에서 화자의 개념,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화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리고 이 화자는 어떠한 감정을 그 상황에서 느끼고 있는가를 한 달 동안 아이들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한 편의 시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화자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편의 시들, 고등시도 포함되어 있어요. 또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편의 시들, 정서와 관련된 여러 편의 시들을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화자를 찾고 상황을 이해하고 정서를 스스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에도 없는 교재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재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우리 아이들이 외부 작품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져야 된다는 중요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교과서에 배웠던 작품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안 배웠던 작품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렇다면 결국 아이들이 스스로 모르는 낯선 작품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예비 중일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부터는 고전 시조 그리고 현대 소설의 개념, 고전 소설의 기초 이렇게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학기 과정에서는 이제 주제별로 아까 1과정에서 아이들이 화자의 정서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에 이제 작품에 집중을 해서 화자의 정서를 아이들이 배우는 단계로 이렇게 현대시에서도 중요한 요소들을 좀 더 단계적으로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한 작품에서 화자, 상황, 정서, 태도, 표현법을 이렇게 쭉 배우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편의 작품에서 이 개념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학 3과정, 4과정, 5과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은 조금 우리 아이들 좀 먼 시기이고요. 일단은 전체 과정이 1과정부터 예비고일 과정까지 쭉 연계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교육과정 나머지 것들도 여기에다 한번 실어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화 교재에 실제 이제 12월에 보게 될 아이들 교재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무엇인지부터 개념을 학습하고 화자를 찾는 방법을 배우고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화자는 누구이고 상황은 어떻고 그 사람의 정서는 무엇인데 그 근거가 되는 시어나 식구가 여기서 무엇인지까지 단계별로 찾는 방식으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자의 태도인데요. 사실 아이들이 화자의 태도에 대해서 만약에 써라라고 하면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좋다, 나쁘다 이 정도만 쓰겠죠. 그런데 실제 국어 시험에서는 이렇게 많은 10가지 이상의 태도와 관련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외국어를 새로 학습을 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자신의 행동과 함께 내면을 들여다보고 살피는 태도, 이 태도는 무슨 태도야? 이건 성찰적 태도야. 왜? 선지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화자는 이 상황에서 성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는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아이들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상황과 태도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요 문학 중2 과정은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개념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이 개념을 적용해서 작품을 보고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 이제 7월달 했던 교재 샘플인데요.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 표현법, 시어의 상징성 이렇게 연필로 작성된 까맣게 써진 부분이 아이들이 쓴 부분이고요.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너는 화자를 누구라고 봤니?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했니? 라는 걸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절대 틀렸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석천중 선생님들이 다 바뀌셨어요. 작년부터. 올해부터죠? 선생님들이 이제 고등에서 많이 오셨거든요. 석천중 선생님 다 바뀌고 상일중, 계남중 다 바뀌셨습니다. 이 바뀐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 중에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이 수업 중에 이러한 활동들을 수행평가로 하게 돼요. 근데 이 수행평가를 하면서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조별로 토의해봐. 네 생각 뭐야? 그 선생님이 완전히 틀린 것만 좀 교정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수업 방식 전했어요.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조금 단점이 있어요. 이걸 시험에 내요. 그럼 아이들이 답을 모르겠대요. 선생님이 얘 말도 맞고 제 말도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필고사를 볼 때는 선생님이 여러 반에서 수업한 내용 프린트를 모두 다 아이들에게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가장 완벽한 답안의 형태를 다시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줍니다. 근데 이제 수행평가에서 평가하는 것과 지필에서 평가하는 게 그만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논술형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작품과 예를 들면 저희가 시를 배웠죠? 그러면 이 시와 주제적으로 비슷한 맥락의 노래 가사도 사실은 시잖아요. 노래 가사 그리고 비문학 지문 이렇게 세 지문을 주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줍니다. 여기에서 이 화자가 합리화를 하고 있는지 또는 이것을 이겨내는 승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네들을 관련지어서 써라라는 논술형 문제입니다. 제가 논술형 문제 잘 출제한다고 아까 어필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안 가이드도 다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 아이들이 여기에 맞춰서 이 조건에 따라 썼는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아이들이 논수령 쓰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두세 문장밖에 못 쓰는 경우도 많아요. 칸은 이렇게 넓은데. 그러면 이제 따로 클리닉을 통해서 아이에게 이 조건에 맞는 글쓰기가 이루어지려면 몇 개의 문장으로 썼어야 했고 이 문장에서 어떤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했어 라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첨삭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논술 평가 사례 고등문학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육청에서 발간한 자료인데 고등학교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사례 좀 더 복잡하죠. 그런데 제가 이거 가져오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방금 우리 아이들 2학년 때 배웠던 그 견우의 노래라는 시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고전 시가랑 같이 비교하는 방식으로 샘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대응 방식이 유사한 작품을 하나만 선택해서 방법적 측면으로 작성해라. 아까 견우라고 하는 화자가 승화를 하고 있는지 합리화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결국 현실 대응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구나. 내가 문제로 출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조건이 주어져 있다. 여기에 따라서 채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이 그냥 기분에 따라서 채점하시는 거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감점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은 이제 학부모님과 선생님 간의 싸움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선원 수령이 증가하면은.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도 방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조건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문학입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에 조금 이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뭐 빠자 또는 그 뭐죠? 매산비 이런 거 미리 집에서도 학습을 시키세요. 어머니도 표정이 나는 안 시켰는데 시켰어야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저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비문학 교재들은 다 그 고등학교 기출 문제를 조금 줄여놓은 거나 아니면 아이들 수준에서 쉽게 좀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시중 교재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옆에 문단 요지가 거의 다 정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빈칸 몇 개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비문학이라는 건 읽기 학습이잖아요. 정확한 읽기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읽었던 이해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미 교재에는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문제만 보고 문단에서 다시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계속 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이 늘지 않고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비문학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예비 중1 단계부터 그래서 핵심어가 무엇인지 중심 문장은 무엇인지 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은 무엇이고 문장과 문단, 문단과 글 전체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설명 방법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교재에 없는 저희가 만든 교재만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12주 동안은 글을 보면서 아까 문학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짧은 글들을 보면서 핵심어 찾는 연습만 한 주 동안 하고요. 주제 문장 찾는 연습만 한 주 동안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읽기 훈련뿐만 아니라 조건에 맞는 글쓰기. 아까 보니까 마포중학교 마지막 조건 중에 몇 음절로 써라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음절에 대한 이해, 어절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까지 예비 중1 단계에서 모두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게 쓰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글 읽기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이 갖추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2학기 때는 중등사회 연계 비문학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아까 교과내 뿐만 아니라 교과 간 융합적 읽기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2학년 때 배우는 사회 교과서가 있어요. 제가 그 사회 교과서를 비문학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교과서 한 챕터를 다 묶으면은 비문학 한 지문이 돼요. 그래서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거기에 드러나 있는 어휘들을 학습을 하고 논술형 문제까지 이렇게 아이들 2학기 때는 사회 교과서 연계 비문학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학년이 되면 영역별로 독해 구조화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 배경지식 확장하고 또 실제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유형별로 독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읽기라고 하는 게 단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막 바로 당장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어도 뭐 2등급 나와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 모든 아이들은 읽기와 쓰기 기초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비문학의 경우에는 중심 화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특징을 배우고 연습 지문을 통해서 화제가 무엇인지 네가 왜 이걸 화제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관련 정보 그러면은 이 글은 앞으로 무슨 내용이 전개될 거야 라는 예측까지
비문학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단 간의 내용 연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단에서 이 내용이 나왔으면 다음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애들이 계속 예측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것을 글로 써보게끔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중심 내용, 또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끊어있는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장이 한 두 줄만 넘어가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영어 지문처럼 끊어있는, 절 단위로 끊어있는 연습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심어휘 찾는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비 중일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이나 비문학에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작품의 화자 정서 태도 파악하는 이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중학교 1학년에 왔을 때는 사실 아이들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굉장히 힘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가 실질적으로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 2학년 됐을 때 비문학 샘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단별로 내용 정리하고 기출문제 풀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비문학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비문학 주제를 통해서 문수령 작성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교육과정은 철저하게 선언수령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비 중1 단계부터 선언수령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독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 교시인데요. 7월까지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읽기를 진행하게 되면 2학기부터는 교과독서라고 하는 파트로 넘어가게 돼요. 이 교과독서라고 하는 파트는 뭐냐면, 예를 들면 아이들이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나와 있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읽고 쓰는 활동들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읽어야 되는 책은 교과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절대로 책을 좋아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은 아이들 읽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도 교과서를 읽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교과서 중에 국어나 사회나 또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과서들을 하루에 한 챕터씩 읽고 요약하는 연습을 방학 동안 시키셔도 아이들 읽기 훈련이 굉장히 되고요. 그리고 교과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 교과서를 읽히고 교과서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 토론, 글쓰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보면 수행평가 특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행평가는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게릴라처럼 학교에서 기습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수행평가 뭔 줄 알고 준비를 하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수행평가는 이 교과 단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단원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수행평가를 아이들에게 저희는 선행해서 미리 학습을 시킵니다. 시 비평문은 어떻게 써야 할지, 독서감상은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 실제 시행했던 수행평가의 샘플을 가지고 연습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 각자가 작품을 선택해서 쓰는 것까지 이렇게 수행평가 연습을 시키는 것으로 교육과정이 교과독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통합서의 수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배우는 통합사의 주제들, 예를 들면 사회정의, 불평등, 또는 여기서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산업화, 이러한 중요한 개념들을 연계해서 문학작품을 읽습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을 읽을 때 자신의 주관적인 감상이 아니라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배경 지식이 있고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개정교육 과정에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아이들이 통합사회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학년 1학기가 되면은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시대별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들을 같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니크한, 저희 교육 과정에서 가장 유니크한 부분이 바로 이 교과 독서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은 단계별로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는 교과독서 실제 교재 샘플입니다.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통합사회 개념 배우고 관련되어 있는 문학작품 읽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이들이 선언수령을 작성할 수 있게끔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수행평가 아까부터 계속 중요하다라는 부분만 강조를 드렸는데 실제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행평가 학교마다 다른데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목 단원과의 연계 출제 예상할 수 있고요. 중등과 고등 공통 수행평가가 단계별로 분기별로 저희가 학습이 이루어지고, 또 수행평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조건에 맞는 쓰기 연습을 하게 됩니다. 실제 수행평가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수행평가가 뭐 1차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었겠죠? 수행평가에서 시 비평과 관련되어 있는 조건이 9개가 있었습니다. 이 9개의 조건을 다 맞춰서 써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당연히 놓치겠죠. 쓰다 보면은 2번은 빠지고 5번은 빠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리 수행평가 9가지 조건을 글 하나에서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는지를 미리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여기에서 3번 들어가야 돼, 여기에서 5번 들어가야 돼 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글을 읽고 나서 제가 체크해 보라고 해요. 자, 그럼 글을 완성했으면 9가지 다시 평가한 거 보면서 네가 체크를 해봐. 다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나서 선생님과 첨삭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아이들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도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너네 학교 수행평가 이번에 실시하는 거는 이런 걸 묻는 거야. 이런 걸 쓰라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학교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공지는 주시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쓰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지 않아서 공지문만 보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서 엄마랑 또 상의를 해요. 어머 이거 뭘 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미리 전달했습니다. 수행평가 독서감상문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여기에서도 10개 이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개 이상의 조건들을 쓰는 독서감상문의 형식을 미리 다 줬고요. 여기에 맞춰서 저는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애행 연습을 해보는 건데 이게 저희 아이들이 수행평가가 이루어진 시기가 5월이다. 그러면 미리 3월 달에 준비하는 방식으로 미리 연습을 합니다. 설득하는 글쓰기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3학년 수행평가였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나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를 반대하는 부모님께 설득하는 글을 쓰시오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엄마 나는 이 학교 꼭 가고 싶어요. 아이들 막 이렇게 막 써요. 이런 내용으로 얘도 썼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고등학교 이제 예비 고1인데요. 실제 모의고사 보면 1등급 나오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인천국제고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그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을 여기다 썼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감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의 글에는 뭐가 빠져 있었냐면 자 여기에서 진로를 반대하는 부모님께 설득하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글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어머님이 어떤 이유로 반대했는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안 쓰고 자기가 왜 가고 싶은지만 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보면은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지필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서술형만 읽어요. 앞에 것들은 다 빼먹고 마지막에 설득하는 글을 쓰시오. 그럼 설득하는 내용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 하나하나를 글에 맞춰서 쓰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진 수행평가인데요. 사실 중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을 고등학교 때 심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신 양이 많아지죠. 예를 들면은 시에 대한 비평문을 쓰는데 여기 똑같아요. 화자의 정서는, 표현 기법은, 시인의 태도는, 거기에 공감하는지 이유를 써라. 이런 내용들을 막 한 20작품 주는 거예요. 한 번에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양적으로 아이들이 이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빨리빨리 해결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점. 중학교, 고등학교 수행평가 내용은 동일하지만 양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완전히 모르는 작품들 20편 줬을 때 아이들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작품에 대한 적응력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행평가 특강 저희가 진행할 때 실제 교재 예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머님도 혹시 힘드신가요? 네. 매일 워크북과 온라인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 이제 정규 시간에 수업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숙제를 해야겠죠. 혹시 이재식 국어학원 숙제 많다, 악명 높다라고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이제 아이들과 좀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 조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과제 중에 이제 워크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날에는 그 주에 배웠던 내용 요약을 해야 되고요. 둘째 날에는 문법, 셋째 날은 문학, 넷째 날은 비문학 이런 식으로 매일 학습을 하는데 학습에 들어가는 시간 한 15분 매일 하는 학습은. 근데 이걸 아이들이 언제 합니까? 토요일날 학원 가면 금요일 밤 10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식 학원은 숙제가 너무 많아.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워크북 문제 다 풀어오면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다 채점을 하시고 저희가 해설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오답 정리까지 끝내와야 숙제가 완료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 학습이 있어요. 아마 어휘 교재는 저희가 새로운 교재로 바꿀 예정입니다. 새로운 교재는 아이들이 단순히 어휘를 암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교재가 새로 바뀔 예정인데, 기존 교재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어휘를 스스로 학습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아이들에게 매주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영상 보면서 15분 정도 영상이에요. 그래서 영상 보면서 다시 복습을 하고 학원에 와서 10분 정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테스트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렇게 다시 내용 정리하거나 선생님과 구술로 제 시험을 보면 그리고 나서 집에 갑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머님들이 아래에서 계속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테스트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공비 2권 9강 읽기와 사회와 관련된 어휘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읽기라고 하는 건 한자로 말하면 독서죠. 그래서 독서와 관련된 어휘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국어 교과서에서 독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비문학 독해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어휘를 선생님들이 이제 영상으로 촬영해서 아이들 15분 정도. 근데 어휘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가 아이들이 그 어휘 책에 있는 설명하는 어휘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봐도 이해를 못하니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저희 학원의 특별 프로그램인데요. 내 마음대로 현대시 제목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현대시를 분석을 하고 선생님의 해설 영상 보면서 다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현대시는 아마 중학교 1학년 겨울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예비 중1이 아니라 중1부터 시작을 할 건데 총 45편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가기 전에 봐야 되는 현대시는 100편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 교과서가 출판사별로 달라도 실려있는 현대시 1, 2, 3학년 총 다 합쳐도 20편도 안 돼요. 그 정도만 봐서 아이들 고등학교 가서 외부 작품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현대시를 학습을 하고, 여기 이제 똑같은 작품이 2개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이들이 작성을 하는 거고, 요거는 해설 영상을 보면서 다시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15분 정도 영상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샘플로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안녕 이제식구간 친구들, 이번 주에도 내 맘대로 현대시 장민혜 쌤이에요. 자, 우리 이번 주에 함께 만나볼 작품은 하종우 시인의 동승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하종우 시인은 우리가 얼마 전에 다룬 적이 있었던 밴드와 맞춤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신 분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도 드러났던 것처럼 하종우 씨는 이주 노동자부터 결혼 이민자까지 한국 사회에 유입된 다양한 이주민들에 대한 시를 본격적으로 썼고, 이번 작품에서도 이주 노동자를 우리와 다른 타인으로 대하지 않고 똑같이 네,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현대시를 각자 집에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최상위반은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선발 기준, 운영 목적과 효과만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 자사 특목고를 준비하는 아이들 관리할 수 있고, 스스로 학업 성취 동기를 강화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을 위한 심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비 중1 과정부터 단계적으로 학습을 한 친구들이 2학년 때부터 최상위반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신 대비인데요. 이건 이제 2학기 때부터 이루어지죠. 저희 내신 대비 과정은 중요한 부분은 결국 아이들이 내신에서 100점 맞는 것보다는 학습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학습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를 하고 질의응답하는 이런 과정들을 아이들이 이 내신 대비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 자신감을 얻고 공부 정서,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준비 단계에서는 전년도 시험을 분석하고 내신 대비 안내문을 어머님들께 보내드리고요. 자료를 취합하고 대비집을 제작을 합니다.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학교별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진도 수업, 매주 테스트와 개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5주차에는 확인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 개별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을 저희가 클리닉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 직전 수업을 통해서 출제 포인트를 확인하고 마지막에 어머님들께 시험 분석 피드백지까지 보내드립니다. 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보내드리는 시험과 관련된 준비된 안내지고요. 그리고 나서 진도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꼼꼼하게 학교 프린트 반별로 다 수거를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서 아이들에게 다시 정답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내신 대비 과정 동안 모든 아이들의 어떤 그 학습 과정들을 저희가 기록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어머님들께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전년도 기출문제 그리고 기출문제 변형까지 함께 풀고요. 최종 단계에서는 어머님들께 이 시험이 어땠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내신 대비의 단계별 과정이고 이 부분은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간 이유는 아마 2학기 때 내신 대비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시 교육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정규 과정은 고등 내신과 수능 대비에 대한 선행학습이고요. 내신 대비의 경우에는 학기별로 2회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주차별로 체계화된 진도 수업 클리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2주에 한 번 또는 아이가 학습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도 아이들 불러서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학교 분석과 자체 제작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왔습니다. 어머님들 힘내세요. 특별 프로그램과 저희 학원에서만 하는 특별한 학습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그 논술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읽었던 이 책들, 교과독서 수업 시간에 했던 이 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3개 분원이 있는데 이 3 분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협력 학원들까지 해서 논술대회를 동시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실제 대학교 논술 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서 채점 기준까지 명확하게 정하고 평가 가이드까지 정한 다음에 시험을 실시를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선발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들 이제 학원에 보내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믿고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최대한 손이 안 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 맡겼을 때 우리 아이의 학습 어떤 역량이라는 게 늘어난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셔야 하는데 저희가 철저한 학습 관리로 먼저 아이들에게 정규 교재에서 글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워크북의 문제풀이를 답만 찍지 않았는지 오답 정리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휘 테스트의 결과는 어떤지를 어머님들께 매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방식으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수업을 아이들과 진행을 했는지 과제 점검 결과는 어땠는지 또 이번 주 과제는 어떤지를 어머님들께 따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아이들 종합 성적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적에서는 주차별로 아이들이 교재에 대한 완성도가 어땠는지 워크북의 완성도, 어휘 테스트, 글쓰기 결과까지 종합된 결과로 어머님들께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기별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게 바로 분기별 학력평가입니다. 그래서 전 분원 동시에 실시를 하고요. 수능 모의고사 형태로 아이들 학력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학력평가를 이렇게 영역별로 아이들 평가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결과 역시도 어머님들께 성적표 형식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아이가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 어머님들께 상담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새롭게 예비 중1부터 시도하는 것이 바로 학습 관리 클리닉입니다. 원래 저희가 중2부터 1대1 클리닉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 대하다 보니까 클리닉이 필요한 거는 어린아이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과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답 정리 선생님이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과제를 계속 해나가고는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다라는 관리가 1학년 아이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걸 실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예비 중1 과정부터 아이들 학습 관리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 점검 잘 되어 있는지를 다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하고 아주 잘하는 친구다. 그런데도 부족한 영역은 추가적인 문제풀이를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정규 첨삭, 글쓰기에 대한 첨삭 확인과 아이들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클리닉 내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실 이제 부족한 부분이 없이 구멍이 없이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 많이 바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급적 한 달에 한 번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제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중요하죠. 제가 합니다. 제가 예비 중위를 3년 만에 다시 맡게 됐고요. 제가 새로 이제 예비 중위를 맡기 때문에 교재에 그만큼 좀 더 심혈을 기울인 부분도 큽니다. 제가 수업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논술 지도했던 경험으로 이번에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선호 수령 평가와 관련된 아이들 대비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단계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사실 다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단계별로 기초부터 잘 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의 내용이었습니다.